박지훈 원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기분 좋게 먹은 음식은 살로 가지 않는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먹은 거 이상으로 운동하면 빠진다는 주의로 생각합니다. 저는 시합을 가끔 나가는데 네. 마이너스 82.3으로 주짓수 시합을 나갑니다. 그런데 평상시 체중이 제가 84, 5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 도복 입고 하려면 한 3, 4kg를 또 감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요. 평상시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주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장지방이랑 피하지방이 분포가 되는 게 뭐 인종이나 또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내장지방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지방이 저장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피하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또 인종에도 또 차이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흑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피하지방 쪽으로 또 백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내장지방으로 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효도르나 마크 헌트 같은 이런 이제 배 나온 운동 선수들을 보면 네.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내장지방이 많을 것이냐고 이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이렇게 몸의 유전적인 형질에 따라서 그게 또 돼 있는 게 이제 몸에 이제 입력된 대로 이렇게 몸이 체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주제가 내장지방이라고 할 때는 그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경우를 아마 집중적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한 체성분 측정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 네. 체지방이 10% 이하가 되면 일단 복부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스팩이라고 하는 게 보일 정도면 일단 체성분 측정상 그 체지방률이 10%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참고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으로 좀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요즘에 보면 네. 그 비만 상담을 해보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허벅지나 뭐 부분 비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남자분들이 그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뭐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 또 소화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부분은 흡연이나 음주가 분명히 문제가 돼요. 남자분들은 틀림없이. 왜냐하면 똑같이 살이 찌더라도 복부 쪽으로 살이 찌게 하고 또 내장 비만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그 DNA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배가 나온다. 이런 대부분 이제 복직근이 약해져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장 비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주는 알코올 자체가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저장되는 지방을 이렇게 태워서 써먹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욱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지방을 쌓이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술 많이 먹어서 그러냐? 꼭 그런다기보다도 여자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과당이 문제입니다. 지방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내가 살이 찌고 또 지방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탄수화물 한동안 이제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는 식이 습관 같은 걸 많이 이제 권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과당입니다. 특히나 우리 음료수 좋아하시죠? 네.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음료수 한 잔씩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탄산음료나 또는 이제 주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옥수수 시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화학물질입니다. 싼 설탕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간에서 대사가 될 때 지방을 쌓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다 복부 안에, 복직근 안에 있는 지방, 내장 지방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박지훈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아마 요약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고 또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만 또 이러한 그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인풋과 아웃풋의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거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만약 짧은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줄넘기나 또는 뭐 수영이나 뭐 다른 좋은 운동들도 물론 있지만 버피 같은 운동을 하면은 버피 15분간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많으니까 주변에 가까운 의원이나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 만나서 운동 부분도 앞서 이제 음식이나 소화와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운동에 관해서 첨언하자면 그런 조언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지훈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팔꿈치가 아플 때 흔하게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주요하게는 아픈 부위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바깥쪽이 아프면 뭐 흔히들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프면 이제 흔히들 골프 엘보라고 이제 일반인들도 지금은 많이 대중화된 용어라서 알고 계셔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팔꿈치 안쪽이 아픈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첫 번째 인대 손상이 아닌지는 먼저 제일 첫 번째 감별을 해줘야 돼요. 인대 손상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나는 뼈 어느 자리가 누르면 아프고 그 자리를 만지도 못하게 예민해요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근육의 부착부가 아픈
해당하거든요. 근데 근육의 부착부에 힘줄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통틀어서 골프 엘보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근육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근육들 또는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들 또는 손을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근육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게 모두 공통적으로 이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근육들 중에 어떤 근육에 문제가 돼서 이 팔꿈치 쪽에 부착부를 잡아 뜯어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건지를 사실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팔꿈치 안쪽으로 지나가는 주요한 경락이 수소음 신경 또 그 옆에는 수태형 소장경에 나오는 경락이 지나가가지고 이런 경락학적인 원리나 또는 이런 근육학적인 원리를 매칭을 해가지고 치료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의원에 방문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증상들은 이렇게 좀 이러한 일들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진 원장님, 관련 증상들은 휴식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는 휴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장 아플 때는 얼음찜질하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팔꿈치 안쪽이 아픈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골프 선수들이 뒷땅 치다가 골프 연습하다가 많이 생기는 경우로 생각하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구 선수들이 블로킹하다가 특히나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이 이 팔꿈치 각도 때문에 손상이 잘 입어요. 그래서 블로킹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어야 되는데 그 각도가 안 좋으면 이렇게 잘 다칩니다. 잘 다쳐서 한번 다치면 회복하기 힘들고 이 부분이 심해지면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사오지가 저리다든지 아니면 손바닥이 저리다든지 하는 증상을 심하면 호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쉬는 게 낫는데 쉬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좋아지게 하는 속도가 나빠지게 하는 속도보다 빨라지게끔 병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손바닥이 위로 가게 물건을 드는 동작 때문입니다. 그게 손가락 힘이나 손목의 힘을 써서 그러는데 손바닥이 밑으로 가게 물건을 들면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꿈치가 바깥쪽이 아플 때는 반대로 손등이 위로 가게 들면 안 됩니다. 손바닥이 위로 가게 들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시청자분처럼 안쪽이 아픈 경우는 이렇게 들면 계속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손등이 위를 향해서 물건을 들거나 일을 하시면 되는데 하시는 일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사실은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손목에 그 힘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손목보다는 손가락의 힘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면 개선이 돼서 손가락 굴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무공을 이렇게 쥐어짠다든지 하는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앞서 이제 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가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어깨나 손목의 움직임이 기능이 떨어지면 팔꿈치의 그 움직임을 보상하려고 더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깨나 손목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팔꿈치의 이제 치료나 또 추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단 네. 무릎이 이렇게 물이 차고 이렇게 불편했었다가 물을 빼고 나니까 괜찮았다는 점에 대해서 또 한 방으로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어머니 이런 경우에 사실 네. 물을 자꾸 빼지 않는 이유는요. 자꾸 주사 치료를 해서 안에 흡인을 하다 보면은 물을 빼다 보면은 감염의 위험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저절로 흡수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을 이렇게 무릎이 부어 있는 것 자체가 무릎을 덜 쓰게 하려는 몸의 노력이에요.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통증도 더 만들고 쪼그랑기도 안 되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물을 빼줬더니 말려줬더니 어머니가 좀 편해지셨던 거잖아요. 이거를 꼭 주사기로 빼는 거 외에도요. 어머니 한약을 써가지고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래요? 예, 한약을 써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머니가 양쪽이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콩팥이나 아니면 몸의 다른 대사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한쪽 무릎만 가지고 문제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무릎의 관절을 보호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한약을 쓰시면 여기에 특성화된 한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네, 처방하셔서 한번 시도를 충분히 해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한번 하고 나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하고 나서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래서 무릎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서요. 아마 연세나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높아심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시도해보는 게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니. 네, 박지원 원장님 그러면 그렇다면은 한의원에서 약을 먹으면 부기가 빠질까요? 네, 그런 종류의 한약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디쯤 갈까요? 어디로? 가까운 한의원을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습니다, 어머니. 그쪽은 네. 네.
어머니 가까운 한의원 가서 일단 치료 한번 받아보시고요. 치료 받으시다가 또 궁금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요. 박준 원장님, 이렇게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한약 말고 또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무릎에다는 이제 뜸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집에서 이렇게 뜸으로 해가지고 살을 태워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네. 이제 뜸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살을 태워버리면 그 다음 치료를 이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이 항상 높아지기 때문에 살을 태울 정도까지의 열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핫팩을 올려놓고 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피부가 다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얼룩덜룩한 모양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면 침 외에도 뜸 외에도 약침이라든지 또는 관절된 골반 교정을 통해서 무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 건강한 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 통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무릎 통증 얼마나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아마 주변에 한두 분쯤은 분명히 고생하시는 거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마 도움이 될 만한 재활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내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고요. 아니면 관절은 괜찮은데 근육이나 그게 붙어있는 힘줄 또는 인대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들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무릎이 아픈 이유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던 영양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해독을 잘 못하고 있는 간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해독 영양분을 꺼내 쓰기 위해서 몸에 있는 연골에서 그 재료를 꺼내다 쓰게 됩니다. 주로 뭐 허리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무릎, 제일 흔한 게 이제 무릎 관절의 연골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지고 감별 진단을 한 다음에 이런 재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선은 모든 통증이 마찬가지겠지만 밤에 아픈 통증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혼자서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 이거는 관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만 이렇게 서서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데 누워서는 누워서는 무릎을 완전히 굽힐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면 한의원을 이렇게 내원하시면 어떤 이유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도 의외로 잘 되는 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걸을 때 뭐 나도 알고 남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걸음을 쩔뚝거린다. 그게 골반이나 뭐 허리 때문이 아니라 무릎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한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무릎 재활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십자인대 또는 측부인대나 반월판 연골 손상 이런 수술을 하기 전이나 후에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런 재활 방법을 꼭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기 전에도 무릎 근력을 강화시키는 재활을 반드시 시키게 됩니다. 요즘은요. 그리고 무릎 수술을 하고 나면 뭐 그게 관절경이 됐든 또는 이제 무릎을 여는 수술이 인공관절처럼 무릎을 여는 수술이 됐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로 빠지는 근육이 무릎의 안쪽의 근육입니다. 그걸 내측 광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첫 번째로 강화를 시켜줘야 하고 수술하기 전에도 또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이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대부분 무릎 근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은 왜 헬스장이나 이렇게 보디빌딩 하는 데 가가지고 머신을 이용해서 무릎을 펴는 니 익스텐서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운동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밴드를 가지고 일정 부하가 계속 걸리는 게 아니라 밴드의 길이에 의해서 탄성에 의해서 힘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밴드 운동을 하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머신이나 밴드 운동 말고 그럼 어떤 식으로 내적 광고만 따로 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내용이 이제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무릎 밑에다 수건이나 쿠션을 대가지고 무릎으로 바닥에 있는 뭐 달걀을 깬다는 기분으로 무릎을 신전시키는 그런 무릎 안쪽에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뭐 십자인대 수술을 받던 모든 선수들, 박지성이나 이동국 선수를 비롯해서 모두들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운동이 바로 이 무릎 재활, 내측 광근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벽에다 이렇게 등을 기대고 무릎 사이에다가 이렇게 볼을 하나 끼우고 내전근과 내측 광근을 강화시키면서 스쿼트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이나 발목의 문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발목을 다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밸런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인대는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밸런스 운동을 타면서 그 균형을 잡는 능력을 계속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프로 선수가 아닌 이상 뭐 한 발로 서기나 이런 운동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겠지만 욕심을 좀 더 부린다면 하루 3번 양치질 하실 때 한 발로 서가지고 양치질 하는 방법도 매우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을 할 때 뭐 무릎이 더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수영 같은 운동이 이제 물 속에서 저항을 줄여가면서 체중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 대단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을 할 때는 자전거 타기를 뭐 실내든 실외든 자전거를 할 때는 안장 높이를 잘 조절 받으셔야 되고 지나치게 무릎이 많이 굽히면은 무릎이 많이 굽혀지는 상태에서는 무릎에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안장 높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 앞서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줄넘기가 대단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통증이 심하지만 않다면 그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줄넘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두 발 뛰기가 아니라 한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으로라도 줄넘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무릎 재활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되느냐? 무릎에 나쁜 자세로 오래 있지 않아야 됩니다.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양반들 할 때 아픈 다리가 무릎에 깔려 있다든지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무릎에 안 좋은 자세가 되겠고요. 앞서서도 운동이 좋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통증을 참아가면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이 오는 것은 일단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운동을 잠깐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런 과정에서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가지고 보다 나은 재활, 보다 나은 통증 극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